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응용 측정 실습 강의를 맡은 정밀기계과 김형주 교수입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수업도 하면 좋았을 텐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 무척 아쉽습니다. 그러나 곧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첫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응용 측정 실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측정의 개념에 대한 몇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우는 측정과 관련된 각 과목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각종 측정 방법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응용 측정 실습 과목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과목이 아니라 1학년 1학기 때부터 배운 기계 제도, 정밀 측정 공학, 기초 측정 실습 등에 관한 지식을 응용하는 과목입니다. 이번 학기를 마치고 나면 다음 학기에는 기본적인 기하공차 해석 및 측정 방법에 관해 실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3차원 측정 과목에서는 그동안 배운 모든 과목을 종합적으로 응용해서 측정하는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 심화 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형상 측정 과목에서는 응용 측정 실습 시간에 경험한 진원도와 표면 거칠기 측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룹니다. 우리가 배우는 측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3차원 측정 위주의 기하공차 해석 및 측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원도와 표면 거칠기 측정 위주의 표면 형상 분석입니다. 여러분이 정밀기계과 3년 과정에 충실히 임한다면 이 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초를 잘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각 과목을 공부할 때 이러한 전체적인 연관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면은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기호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 도면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항목들의 의미를 얼마나 아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합니다. 문맹인 사람은 자기 이름도 쓸 수가 없고 또 간판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세상 살아가는데 아주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맹을 탈피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 도면에 규제된 기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문맹입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들 간에는 도면을 가지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맹을 탈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까지는 측정 방식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반 측정 방식이라는 한 가지 방식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부터는 좌표 측정 방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정반 측정 방식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정반 위에서 V블록과 다이얼 인디게이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방법인데 주로 정반 위에서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반 측정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는 여러가지 측정기,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메타, 다이얼 게이지, 하이트 게이지 등등 이런 것들이 정반 측정 방식에 주로 사용되는 측정기인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정반 측정 방식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직접 읽을 수가 있고 게이지 블록을 이용해서 정밀한 비교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 형상을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고 사용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측정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할 때와 같이 반드시 정반과 같은 기계적인 데이터, 즉 기준이 필요하고 데이터 처리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금 있는 방법을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학년 때 이런 측정기기들을 이용해서 실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사에서는 이런 측정기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별 오차가 심하고 눈금을 읽는 방법이 어렵고 또 시력이 나빠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또 측정자가 피곤해서 업무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금을 디지털로 읽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눈금을 읽기 위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이 표시된 숫자만 읽으면 됩니다. 번역 헬페스 아들자의 눈금이 어미자의 어느 곳에 일치했는지, 마이크로미터 딤블을 돌리다 보니까 0.5mm가 더 갔는지 덜 갔는지 이런 것에 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니어 하이트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실습했던 것처럼 하이트 게이지 끝에 인디케이터 설치하고 게이지 블록으로 0점 세팅하고 이런 번잡함이 필요 없이 측정기 한 대에 이런 기능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프로브가 부착되어 있고 여기 이 부분에 리니어 스케일이 장착돼서 프로브가 상하로 움직이는 치수를 자동으로 읽어드리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계산을 합니다. 구멍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했던 D는 H2-H1 뭐 이런 거 이제 다 필요가 없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나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한 데이터도 일일이 노트에 기록됐다가 계산기로 평균값을 계산하고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요즘은 측정과 동시에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돼서 양식에 채워지면 필요한 값들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야 경쟁력이 생겨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우리는 왜 회사에 가면 사용하지도 않는 측정기를 갖고 실습을 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을 받고 있나? 아니면 학교가 돈이 없어서 측정기를 못 사나? 등등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회사에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최신 장비를 계속 도입합니다. 새로 소개되는 장비일수록 사람이 하는 작업은 단순해집니다. 작업자의 지적 능력이나 신체적 감각의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로봇으로 대체되고 결국은 자동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동화의 대상자가 아니라 자동화를 주도하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려면 측정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 첫걸음이 측정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리를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구형 또는 수동 측정기가 유용하고 또 측정기에 자동으로 계산하는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일일이 계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를 익힌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1년 동안 현재로서는 가장 발달된 측정기라고 할 수 있는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서 종합적인 실습을 하게 됩니다.
3차원 측정기와 3차원 측정 소프트웨어에는 그동안 여러분이 공부했던 측정에 관한 모든 원리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차원 측정 실습을 통해서 교육을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과에서는 여러분들이 측정 원리뿐만 아니라 첨단 장비를 직접 운영해 봄으로써 산업 현장 적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3차원 측정실을 상시 개방하고 있고, 방학을 이용해서 고정밀센터에서 인턴 지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뜻있는 학생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본인의 경쟁력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과의 교육과 기업체 교육 간에는 특성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체의 교육 방향은 현업에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 양성을 위해서 사내에 전문 교육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측정기 제수 회사에 파견을 해서 사용법을 교육받게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측정기를 단순히 조작하는 인력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첨단 장비를 계속 도입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과에서는 측정의 교육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1학년과 2학년 때는 정반 측정 방식과 개홍차 교육을 통해서 기본 원리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3학년 때는 3차원 측정기와 같은 첨단 장비를 이용한 종합 실습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개발자 또는 관리자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학과의 교육 목표입니다. 이번에는 좌표 측정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좌표 측정 방식은 정반 측정 방식과는 달리 좌표 값을 직접 읽을 수가 없고, 측정기에 부착된 센서가 측정기의 XY, Z축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공작물 표면에 점 좌표를 얻고, 그리고 그 좌표를 가지고 컴퓨터가 원하는 값을 계산해내는 방식입니다. 좌표 측정 방식은 XYZ 좌표를 표시할 수 있는 측정기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좌표 측정 방식입니다. 잠깐 작동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센서가 공작물 표면의 좌표를 읽어서 컴퓨터로 보내면 거기서 계산을 하고, 이 좌표 측정기에서는 XYZ 세 축의 좌표를 읽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높이만을 잴 수 있는 높이 마이크로미터는 1차원, XYZ 좌표를 동시에 결정할 수 있는 공구 현미경이나 투영기는 2차원 좌표 측정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원 측정기를 대표적인 좌표 측정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3차원 측정기가 나타나면서 좌표를 이용하여 측정값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가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좌표 측정 방식은 복잡한 측정 결과도 소프트를 이용해서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고, 데이터 통신이 편리하고 CNC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품질 관리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시스템이 좀 복잡하고 잘 활용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과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환경적인 요구 조건이 까다롭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좌표 측정 방식의 장점 중에 수학적 정렬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원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좌표축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좌표 측정 방식을 표현할 때에 1차원 좌표 측정이냐, 2차원 좌표 측정이냐, 또는 3차원 좌표 측정이냐를 구분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측정은 좌표 측정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나 하이트 게이지를 이용한 측정은 한축 방향으로 측정하는 것이므로 1차원 측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좌표 측정 방식은 측정기 자체로 좌표계 구성이 가능하고 각 좌표축이 기구적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한해서 좌표 측정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투영기나 공구현미경은 2차원 좌표 측정기, 3차원 측정기는 3차원 좌표 측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이 마이크로메타는 1차원 좌표 측정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반 위에서 하이트 게이지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경우에는 1차원 좌표 측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높이 마이크로메타는 정반을 기준으로 X와 Y축은 기구적으로 제어할 수가 없고 Z축, 즉 높이 방향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원 측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영기는 Z축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2차원 측정기입니다. Z축의 측정이 가능한 기능을 추가하면 비접촉 3차원 측정기가 될 수 있습니다. 3차원 측정기는 X, Y, Z축 모두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3차원 좌표 측정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 하이트 게이지는 기본적으로 1차원 측정기지만 센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2차원 측정기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용 측정 실습에서는 모든 측정에 좌표 측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측정 방식도 모두 좌표 측정 방식으로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측정기들이 모두 좌표 측정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좌표 측정기의 기본 원리는 정반 측정 방식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반 측정 방식의 지식 위에 좌표 측정 방식의 개념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좌표 측정기의 기본은 좌표계입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좌표계의 기본 사항을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좌표는 평면이나 공간 안에 임의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수나 수의 짝을 말합니다. XYZ 또는 XY, YZ, ZX 또는 XYZ로 표현합니다. 좌표 축은 좌표를 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축을 말합니다. 직교 좌표계의 경우 X축, Y축, Z축이 있습니다. 원점은 좌표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을 말하는데 평면이나 공간에서의 좌표축들의 교점입니다. 좌표계의 기준이 되는 좌표축 위에 한 점을 좌표축 원점이라고 하며 이것은 좌표축이 교차하는 점을 말합니다. 좌표계는 직선, 평면, 공간 내에 임의 점의 위치를 기준이 되는 점 또는 직선과의 거리나 각도 등에 의해서 나타내는 체계입니다. 좌표는 이 체계를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좌표계의 종류에는 직교좌표계, 원통좌표계, 구좌표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직교좌표계와 원통좌표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평면이나 공간에서 좌표축들이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좌표계를 직교좌표계라고 합니다. 점의 위치는 직교좌표계의 원점으로부터 각 축을 따라서 X, Y, Z 값으로 결정됩니다. 투영기나 공구현미은 2차원 측정기이기 때문에 X, Y 두 축으로 좌표계를 이루고 좌표는 X, Y가 결정됩니다. 그림에서 좌표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X축, Y축, Z축으로
좌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 축이 서로 직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교 좌표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좌표계의 원점은 세 축이 만나는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P라는 점의 XYZ 좌표는 X축에서부터 이만큼, Y축에서 이만큼, Z축에서 이만큼 해서 X와 Y와 Z가 만나는 이 점이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X축이 10, Y가 15, Z가 15였다면 X는 10, Y는 15, Z도 15.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10, 15, 15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원통 좌표계는 원통의 특성을 이용한 좌표계인데 주축으로부터의 수직거리 R과 각도 기준축으로부터의 회선각 세타 그리고 기준 평면으로부터의 높이 h로 좌표값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높이 h가 0인 특수한 형태의 원통 좌표계를 극좌표계라고 표현합니다. 원형 공작물의 주변에 일정한 각도 간격으로 가공된 형상 등을 측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이 점의 좌표를 표시할 때 R, 파이, H로 표현합니다. R이라는 것은 기준축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대각선 거리, 이 값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세타라는 것은 기준축에서 지금 이 점까지의 각도, 이 값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H는 직교좌표계에서의 Z값이 되겠습니다. 직교좌표계와 원통좌표계는 이러한 방법으로 서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R, 파이, H를 X, Y, Z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평소에 원통좌표계를 많이 접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생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주로 이런 경우 좌표계 원점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의 점을 연결하는 이러한 직선이 각도가 몇 도냐, 그리고 이 R 값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R 값과 세타 값은 있지만 H 값은 제로가 되는 이러한 좌표계를 많이 봐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통좌표계의 특수한 표현, 이것을 극좌표계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원의 주변에 구멍이 여러 개가 뚫린 경우 R 값과 세타 값을 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극좌표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원통좌표계의 특징은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여기에 2차원 좌표계가 있는데 좌표계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의 좌표를 수평축이 X, 수직축이
y라고 한다면 좌표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먼저 x축은 이 지점의 위치가 여기에서 만납니다. 20. 그리고 y축은 여기서 만납니다. 40. 즉 x는 20, y는 40이 돼서 이 좌표는 20, 40 됩니다. 이것이 2차원 좌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P1, P2, P3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연습을 하는 이유는 이번 학기부터 여러분들이 공구현미경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공구현미경이 2차원 좌표 측정기이고 그 기본이 이 좌표계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예습을 잠깐 하는 것입니다. P1점은 지금 요 점입니다. X는 41, Y는 10이 됩니다. 아, 요게 41이 아니라 12네요. P2점은 지금 요 점입니다. 이 점이면 X가 28, Y가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2였죠. 그리고 P3점은 요 점입니다. 요 점은 X가 75, Y가 17. 이렇게 해서 P1은 12, 10, P2는 28, 3, P3는 75, 17. 이것이 2차원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차원 좌표계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2차원만 있었는데 이것은 3차원 공간 좌표입니다. 지금 이 지점이 원점이고 이 지점의 좌표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X와 Y축의 좌표를 지정하는 것은 아까하고 같은 방식을 씁니다. 근데 지금 Z축, 이 축은 Z축입니다. Z축인데 좌표계가 여기가 원점이 되겠습니다. 이 구멍의 깊이는 여기까지입니다. 5mm인데 좌표축의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Z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좌표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구멍 1. 구멍 1은 요 구멍입니다. 그러면 X는 20, Y는 15, Z는 이 구멍이기 때문에 요게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2번 구멍은 요 위치입니다. 바로 요 구멍이 됩니다. X는 40, Y는 45,
Z는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3번 구멍은 요 지점입니다. 3번 구멍은 2번 구멍과 Y축과 Z축이 같고 X축만 다릅니다. X축은 90, 45, 마이너스 10. 4번은 나사인데 지금 요 구멍이 되겠습니다. X는 115, Y는 35, Z는 여기서 요 구멍이기 때문에 27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독일 회사에서 나온 자료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숫자를 표현하는데 약간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1과 7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1하고 7하고 이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1은 1, 그 다음에 7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지금 요게 7입니다. 요게 1이고. 그래서 우리가 문서나 도면 같은 걸 볼 때에 자칫 잘못하면 1자를 7자로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원통좌표계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좌표계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P1이 있습니다. P1은 지금 요 구멍입니다. 요 구멍의 R값은 좌표 원점에서 여기까지 R이 50입니다. 그 다음에 각도 알파는 지금 여기 30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각도를 표현할 때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기준축에서부터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파는 이것이 90도인데 여기서 30도를 뺐으니까 이 각도는 60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도를 표현할 때 이 각도가 이것이 60도일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60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각도가 같기 때문에 둘 다 60이라고 하면은 이제 혼선이 오죠. 그래서 각도를 표현할 때 우리가 부호를 정해주는데 특별한 명시가 없으면 반시계 방향, 지금 시계가 이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을 카운터 클록 와이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CCW라고 표현하는데 이 방향을 플러스로 표현을 하고 클록 와이즈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이다 해서 클록 와이즈인데 이 부분을 마이너스로 표현을 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면 플러스가 되고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 60도가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60도가 됩니다. 이 내용도 앞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측정을 할 때 고민해야 될 한 가지 문제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도면의 원의 지름이 왼쪽과 같이 2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1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데 실제 가공을 하면 제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완전한 원이 아니게 가공이 됩니다.
가공된 원은 형상이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D1, D2, D3 이 세 가지로 원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 D1, D2, D3 중에 어느 것을 이 원의 지름이라고 결정을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D1이 19.97, D2가 19.99, D3가 20.03mm였다면 이 제품은 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D1이나 D3를 가지고 지름을 계산했다면 이것은 불합격이 되고 D2를 가지고 원을 계산했다면 이제 합격이 될 겁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앞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D1, D2, D3 어느 원을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 위치도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6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5라고 규제된 이 거리는 x1, x2, x3 중 어느 곳의 치수와 비교해서 합격, 불합격을 따져야 될까요? 이것이 고민인데, 그럼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느냐? 가공을 할 때 진원도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평면과 관련된 치수 문제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원의 진원도와 마찬가지로 평면의 평면도 때문에 치수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완전한 평면을 가정으로 해서 50에 플러스 마이너스 0.01이라는 치수가 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W1, W2, W3 이 세 가지의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어느 부분을 W라고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만약에 평면도가 완벽하게 가공되었다 하더라도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도가 크다면 W1, W2, W3 중 어느 부분을 W라고 해야 될지는 같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면 자체의 평면도는 완벽하지만 이 평면과 이 평면이 평행이 아니고 서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W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면에는 이렇게 규제가 되지만 가공품은 앞에 있는 평면도, 평행도가 모두 합쳐져서 이러한 가공품이 되고 모든 가공품에는 이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치수 또는 정밀도라고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0.005로 규제된 이 부분만을 최종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치수 정밀도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원도, 평면도, 평행도 등의 기하 편차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하 편차가 양호하게 가공되어야만 크기도 정확하게 가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면 제품이라면 평면도가 정확하게 가공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행도가 정확하게 가공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 지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하 편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학기부터 공차 해석 과목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응용 측정 실습과 3차원 측정 실습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습에 임할 때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